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재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천재 참 좋아하는 민족이죠? 영재. 그쵸? 우리는 영재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쵸? 뭐, 학원도 영재하고, 뭐 해도 영재 수업, 영재 스쿨. 그렇죠. 영재가 좋긴 좋은 건가 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수업도 바로 그런 영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목에 세르반테스, 미겔 데 세르반테스죠. 다음 벨라스케스, 디에고 데 벨라스케스, 디에고 벨라스케스. 자, 소설가, 문인과 화가들의 이야기. 자, 17세기. 황금세기. 여기 넣어줘. 황금세기. 시글로스테오로라 그러죠. 시글로데오로, 시글로스테오로. 왜냐면 16, 17세기 두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문화의 전성기죠. 스페인 문화의 전성기, 황금세기. 자, 오늘은 17세기 이야기입니다. 17세기는 우리 텍스트에 나오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가장 많았던 시기 중에 하나래요. 17세기가. 자, 전쟁이 많았다. 전쟁이 많은 시대는 에너지가 최고조로 끌어오르는 시대겠죠. 뭔가 막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많이 발발하면 불안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 심리가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뭔가 극적이죠. 모든 것이 에너지가 넘치고 터지고 폭발하고 죽고 살고 피난 가고 도망가고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랑 천재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평온한 시대는 천재가 나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평온한 그냥 조용히 자고 먹고 뭐 놀고 즐기고 별로 영재하고 연관이 없죠. 그래서 이 평화로운 시대는 영재가 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살기 힘들다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칼로스, 그렇죠? 칼로스, 펠리페 뭐 계속 영토 확장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먹고 살기는 힘들고 싸움만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 자체가. 자, 삶이 그렇게 힘들면은 뭔가가 이상해져요.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그런 이상함 속에서 천재들은 등장을 해요. 이상함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고 밝은 세상에서는 천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천재들의 시대인데 현실은 불행한 시대입니다. 자, 바로 이 황금세기 시대 스페인은 바로크 예술이 꽃을 피웠어요. 바로크. 여러분들도 뭐 바로크 그러면은 바로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을 겁니다. 뭐 바로크 가구 그럼 뭔가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하고 그렇죠. 바로크 하면은 자 뭐 자세한 어떤 뭐랄까요? 바로크 예술에 관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문학이라든가 그리고 미술도 여러분들이 아마 스페인 미술은 따로 스페인 미술 그쵸? 스페인 미술하고 음악은 스페인 미술 음악을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따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미술이나 음악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장르상 소설
뭐 연극, 시, 이런 문학과 회화, 미술이죠. 그다음 음악, 이런 데서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소설하면 뭐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최고의 문호죠. 소설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또 발타사르 그라시안 작품은 한국에서도 좀 번역돼 가지고 어떤 그 도덕 이야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 참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물론 그것만 쓴 건 아닌데 그라시안 작품 중에서도 그런 도덕적인 내용만 발췌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번역해서 출판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발다사르 그라시안, 대표적인 바로크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에서는 로페 데 베가,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죠. 그러니까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왜 글을 썼냐 하면은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로페 데 베가처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롤 모델. 뭐 미겔 데 세르반테스뿐만 아니고 모든 작가들의 최고의 우상은 당시에 로페 데 베가였습니다. 근데 참 보세요. 16, 17세기의 스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로페 데 베가입니다. 근데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그 생애에 그렇게 뭐 돈키호테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는 되지도 못했고 또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마 스페인어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로페 데 베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생전에. 그래도 스페인어과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로페 데 베가라는 이름을 어쨌든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당대 최고의 작가였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된 거죠. 그럼 미겔 세르반테스는 뭐 당대는 별볼일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날 이로서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어떤 작품의 작가 반열에 올랐거든요.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깔데론 델라 바르카. 자, 깔데론 델라 바르카와 함께 스페인의 바로크 예술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깔데론 델라 바르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인 바로크 예술의 마지막 주자였죠. 그와 함께 이제 바로크 예술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극작가가 있죠. 티르스 데 몰리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사회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작가들입니다. 공고라와 깨베도. 공고라와 깨베도. 공고라 시는 너무 어려워서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질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교수도 해석을 못해요. 공고라 시는.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우리 나오겠지만 공고라는 과식주의, 지나칠 과자에 알식.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가지고 그 사람 시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AI 덕분에, AI 덕분에 그 시가 나타내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은 AI가 있기 전에는 어떤 당시 서양의 모든 학문을 총 다 꿰뚫어 봐야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시를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시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공고라. 깨베도는 대표적인 또라이죠. 대표적인 또라이입니다. 좀 괴팍하다 그러죠. 좀 괴팍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라고는 거의 뭐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기에 자,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는 뭐가 없다는 것도 뭐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를 못한 만큼 다른 데서는 뛰어난 통찰력을 또 보여줍니다. 바로 사물과,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관계가 별로 있는데 사물들과의 관계는 되게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물의 의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정도하고 또 넘어갈게요. 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림에 있어서는 이제 엘 그레코, 그리스, 그리에고, 그리에고. 그래서 엘 그레코에서란 말에서 나오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출신인데, 당시 스페인 왕들이, 그쵸? 최고의 제국,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죠. 예술계의 큰 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큰 스폰을 받으려고 스페인에 온 거예요. 왕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돈도 좀 벌어보려고. 그런데 이제 꿈은 그렇게 이루지 못하지만은 스페인 미술사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어찌 보면 스페인 위대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어떤 그 문을 여는 그런 작가가 되죠. 이제 그를 이어서 이제 뭐 뒤에 나옵니다. 리베라, 수르바란, 무리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수업 주제가 되는 벨라스케스까지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작가. 뭐 화가 하면은 현대 작가에서는 우리가 피카소를 들잖아요. 피카소, 뭐 달리, 스페인 출신 대표 달리. 바로 그 피카소가 스페인에서 피카소가 태어날 수 있었던, 존재할 수 있었던 어떤 토양은 바로 벨라스케스라는 거죠. 즉 벨라스케스가 있었으니까는 피카소가 나온 겁니다. 스페인에서. 자, 그런 존재죠, 벨라스케스는.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이제 기타가 중요한 악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수엘라라는 스페인식 오페라예요. 사르수엘라는. 그래서 연극과 음악이 결합한 사르수엘라라는 음악 장르가 이 시대 때부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각 장르별로 각 예술사 장르별로 예술 장르별로 천재들이 등장하다 보니까는 그 문학 작품에서도 그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어떤 그런 불멸의 등장 인물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뭐 당장의 최고 작품 돈키호테에서는 뭐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렇죠?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리고 아까 티루스 데 몰리나 밑에 나옵니다. 이 연극 작품의 주인공인 돈환 이라는 이제 그 워낙 그 당시 그 스페인의 작품들이 그 독창성이 있었어요. 독창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 독창성에 걸맞는 등장인물들이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스페인 바로크, 왜 이렇게, 물론 바로크는 여러 나라에서 다 꽃피우게 되는데 특히 스페인 예술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이 바로크 예술가 상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 17세기가 스페인 예술의 전성기였고 바로 그 16, 17세기 황금세기는 바로크 예술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스페인에서 바로크 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었냐? 간단하게 말해서 스페인은 문을 닫았죠. 즉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통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스페인이라고 뭐 봉사들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또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겠죠. 뜨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들의 야욕이 캐톨릭과 맞닿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종교를 통해서 왕들은 제국을 넓혀 나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유럽의 새로운 세상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을 이제 막 뜨는데 위에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해요. 그렇다고 눈을 감게 될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은 더욱더 답답할 겁니다. 더욱더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문을 닫았으니까. 바로 콘트라 레포르마죠. 반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인민재판 걸고, 그쵸? 이단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는 그 사회는 엄청난 내적 모순이 쌓이는 겁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들, 새로운 학문들이 막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페인은 꽉꽉 문을 닫고 그냥 옛날식 세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죠. 왜? 세상은 변하거든요. 역사는 흐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강물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넘쳐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회는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크 예술이에요. 바로크 예술. 그러니까 바로크 예술은 정신이 없어요. 괴상망측하죠. 괴상망측해요. 바로 돈키호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는 어쨌든 돈키호테조차도 바로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주인공. 텍스트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웃기죠? 얼마나 웃겨요? 시대착오적인 기사도의 꿈을 꾸는 거죠. 기사가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도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기사의 꿈을 꾸고 비쩍 마른 로시난대를 타고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시작부터가 웃기고 정말 개그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돈키호테를 읽다 보면은 참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쁜 개그인데 왠지 마음은 좀 불편해집니다. 그게 바로크예요. 바로크는 편치가 않아요. 바로크 예술은 왜? 세상이 편치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나온 작품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끝까지 가요. 극단적으로 막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불편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도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야말로 로꼬, 또라이죠. 또라이 이야기로서 해석도 되다가 또 낭만주의 시대 때 이르러서는 어떤 영웅이죠. 이상주의, 이상을 꿈꾸는, 어떤 이상을 꿈꾸고 그 이상을 실천하러 세상을 나간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1898년에 미국한테 스페인이 지고 거지가 되고 나서는 뭔가 그쵸? 망하고 나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기대고 싶죠. 자, 그 기대고 싶은 캐릭터로 바로 돈키호테를 찾는 겁니다. 바로서 스페인 어떤 정신의 어떤 그런 정수가 바로 돈키호테다라고 평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현대 와서는 바로 실존입니다. 인간,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그냥 귀족의 돈키호테.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끊임없이 보따리를, 백팩을 메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즉, 돈키호테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키호테는. 왜? 걸어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실존, 그의 모습에서도 실존주의를 또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냐면은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세상이 와도 그 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라는 겁니다. 돈키호테가. 그래서 돈키호테를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 위대한 문학이론가들이 자기들 어떤 문학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꼭 실험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임상실험하는 거죠. 제약에서 임상실험처럼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텍스트가 돈키호테라는 거죠. 그래서 돈키호테에 적용되는 문학이론이라면은 바로 세상에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도. 그래서 그거는 뭐 오늘날 문학 비평에서도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언급되고 있거든요. 1600년이잖아요. 1605년 1부가, 2부가 1615년에 발표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500년 됐나요? 그쵸? 400, 거의 뭐 그쯤 된다. 그렇죠? 500년이 뭐 500년까지 아니지만은 어쨌든 1600년, 400년이 넘은, 400년 이상이 지난 이전의 작품인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토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만큼 그 세르반테스의 그 세계관이랄까, 그의 어떤 가치관은 어느 정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다 꼰대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하고 몇 년 상관 차이죠? 한 3, 40년. 여러분하고 3, 40년 지나면은 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 3, 40년 지나면은 꼰대 소리를 듣게 돼요. 즉, 3, 40년만 지나도 벌써 막혀버리는 거죠. 사고가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사고의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꼰대하고는 통하지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작품은. 그렇다면은 세르반테스는 어떤 사람일까? 그의 사고의 세계는 어떤 사람일까가 대충 추측이 되죠. 그래서 역시 막히지 않는 사고의 소유자,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자,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꼰대가 되면 또 안 되겠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꼰대가 되지 않는,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정신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죠. 핏줄을 강화하는 것처럼 어떤 정신적인 핏줄도 강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그냥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있으면은 혈관이 막히죠. 그래서 꼰대가 됩니다. 반드시 돼요, 꼰대가. 근데 여러분 꼰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젊어서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젊어서부터 그런 편견을 갖지 않는 노력을 가져야 되죠. 또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그야말로 세상의 정수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지각 능력도 갖춰야 되겠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겠죠. 그게 쉬웠으면은 뭐 이런 작품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겨우 요거밖에 자 돈키호테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또 한 명이 또 재밌는 작가죠. 돈후안 티르소 데 몰리나가 쓴 세비야의 남봉꾼과 석상의 초대, 스페인어로는 좀 깁니다. 엘 브룰라도르 데 세비야 y el convidado de piedra. 역시 뭐 작품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학사 수업에서 배울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수사예요. 수사인데 세계 최고의 바람둥이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돈후안. 응? 바로 돈후안이 후예가 누구예요? 이태리의 카사노바잖아요. 그렇죠? 카사노바의 그냥 할아버지 뻘이죠. 응? 그래서 유럽의 어떤 바람둥이의 어떤 전형을 만들어낸 작가가 수사라는 거죠. 수사. 참 아이러니하죠. 응? 모르겠어요. 또 이것이 또 스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페인 수사이기에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비야 출신의 바람둥이입니다. 세비야 출신의 바람둥이. 그냥 여자 건드리고 도망가고 여자 건드리고 도망가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석상의 초대. 자기가 건드린 여자의 아버지. 의 무덤에 있는 석상에 우연히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쓴 건데,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문학 작품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로페 데 베간 아까 언급했었죠?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물론 극작가, 당시는 연극 작품이 최고의 장르였어요. 연극이 최고의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페인 바로크 예술의 마지막 주자 깔데론 델라 바르카, 그 유명한 작품이죠. 라비다 에스에뇨, 인생은 꿈이다. 그야말로 이 연극 작품 제목 자체가 참 바로크적이죠. 모든 것은 다 꿈이에요. 또 거꾸로 해볼까요? 뭐죠? 수에뇨 에스, 꿈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꿈이고 꿈이 인생이라는 거죠. 해보세요. 산다는 것이 꿈이고 꿈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산과 꿈의 경계가 없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때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다가 꿈꾸는데 어떨 때는 꿈인데 현실 같은 거 있죠. 꿈인데 현실 같은 거. 또 어떨 때는 현실인데 꿈 같을 때가 있죠. 자, 그것이 좀 확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과 꿈의 영역이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또 바로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과 꿈이 구분되니까는 살만하죠. 만약 삶과 꿈이 구분이 안 돼 보세요.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아마. 완전 이상한 삶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도 꾸보지 못한 그런 삶이 또 펼쳐질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크는 현실의 지평을 엄청 넓혀 나갑니다. 자, 자세한 거는 각자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가서 배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식주의와 기주의. 아까 공고라 했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교수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똑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정도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나 그 뭐라 그러죠? 메타포라 그러죠? 은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은유가 너무 심해서.
뭐 우리도 은유법 많이 쓰잖아요. 어? 너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너는 뭐 한떡이 뭐 장미. 뭐 그 정도 은유는 쓰잖아요. 그렇죠? 네가 장미는 아니지만 너를 장미로 비유하는 거죠. 그럼 너와 장미의 어떤 너라는 캐릭터와 장미 캐릭터에서 유사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죠? 장미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장미, 예쁜 꽃. 아, 넌 참 예뻐. 그쵸? 또 장미는 가시가 있죠. 하, 너는 예쁜데 가시가 또 있어. 너는 그런 여자야. 내 가슴을 아프게 해. 내 가슴에 상처를 입혀. 그럼 넌 장미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어, 너는 장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축이 되는데, 이 공고라 씨는, 뭐, 그거는 그 정도 한 단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한 3, 4단계, 가장 쉬운 게 한 3, 4단계의 메타포로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냥, 메타포에서 또 메타포로 계속 쓰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뭐, 이게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찾고 또 찾아보면 결국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은 그렇게 찾기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과시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크 예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그 가식주의라든가 기술주의가 좀 이제 아무래도 새가 꺾여 가지고 사람들을 내려서 사라지게 되는데, 나중에 현대 들어와서 다시 이런 과시주의와 기지주의가 스페인 문학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응? 어쨌든 그것도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기주주의는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그 어려운, 가시주의 마찬가지로 기주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시주의는 주로 이제 시에서 그 공부하는 시인이고, 기주의는 좀 산문이라 그럴까요? 시보다는 산문, 소설 이런 어떤 그런 산문체에서 많이 이용된 건데, 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참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주의는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말 소통이 있죠. 소통이란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주의는 이후에 유럽 철학, 뭐 쇼펜하우 대표 쇼펜하우어 철학 사상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런 소통의 문학 이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가요. 근데 가다가 뭐 풀불 하나, 뭐 돌멩이도 좋아요. 돌멩이가 앞에 있어요. 큰 돌멩이가. 우리는 그냥 돌멩이하고 지나치고 갑니다. 근데 깨배도는 그거예요. 돌멩이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고 이 돌멩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컨셉, 그래서 콘셉토라 그래요. 콘셉토. 그래서 스페인어로 콘셉티스모라 그럽니다. 이 기주주의가 콘셉티스모라고 해요. 콘셉티스모. 과식주의는 꿀뚜라 있죠. 문학. 그래서 꿀테라니스모라 그래요. 꿀테라니스모를 한국어로 과식주의라고 번역되어 있고, 기주주의는 콘셉티스모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과식이라든 기지라 이런 한자들이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 학자들이 그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차용해서 와서 사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우리말하고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기지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기지 있죠. 뭐 기지를 발휘해서, 뭐 재치를 발휘해서 그런 단순한 정도가 아니고 콘셉티스모, 그러니까 콘셉티스모. 그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 그 사물의 존재 이유. 근데 그 사물의 존재 이유는 돌멩이는 돌멩이로서 그냥 독립적으로 그 존재 이유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 이유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뭐 알듯 몰듯 그쵸? 뭐 근데 맞는 말 같죠? 응? 바로 A라는 사물은 B라는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 마치 그런 거예요. 꼭 같은 예는 아닌데,
우리가 문장 속에서 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단어는 하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문장 속에서 B라든가 B라는 단어, C와의 단어란 관계 속에서 의미가 어느 정도 좀 탄력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프랑스 언어학자 소시르의 그 일반 언어학이라는 저서에서 나오는 그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문장 속에서 단어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 속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가 형성이 된다. 라는 바로 그 소시르의 이론도 바로 이런 스페인의 그 깨베도의 기주의, 그러니까 콘셉티스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소통이죠. 그러니까 A라는 돌멩이, 즉 너라는 사람은 너라는 사람 자체로 그냥 독립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라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깨베도의 그 글 속에 있는 뭐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은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닌 꿈도 꾸지 못했던 막 의미가 또 만들어져요. 근데 바로 그런 것 개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무리하고 그냥 상투적으로 자, 쟤는 A니까 쟤는 돌베기니까 라는 걸로 피상적으로만 알고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 사회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깨베도에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개념들 쭉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깨베도 글을 보면 어렵죠. 그렇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뜻만 가지고 넘어가겠죠. 진짜 깨베도가 만들어 놨던 추구하는 의미는 모르고. 자,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뭐 설명만 해도 어렵네요. 자,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문학 수업 시간에 문학 작품을 놓고 직접 맛을 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강의실에서 그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은 강의실 얼굴 보고 하게 될 때 좀 그나마 좀 쉬운 거 한두 개 같이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